최근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장 출신 김정호가 가족과 함께 탈북에 성공하면서 북한 내부의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별 2개를 단 고위 장성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가 끌려간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격한 참혹한 광경, 김정은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후계자로 지목된 김주애의 철없는 모습까지. 오늘은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일했던 김정호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별 2개를 단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의미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일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김정호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보위성 소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 저층에서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살았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누렸죠. 북한에서 고층 아파트의 저층은 김정은 측근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겨서 계단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층이 선호되거든요. 김정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매일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정호에게는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중장이었던 이상훈이었죠. 둘은 평양 군사학교 동기로 만나 서로의 집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훈이 김정호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외국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깜짝 놀라 친구를 다그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훈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실제 모습,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요. 이상훈의 말은 김정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쌓아온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김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점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믿는 체제,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면서 김정호는 수많은 비밀을 다뤄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주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이상훈과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체제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는 그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의 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직한 장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상훈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김정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당이 지시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이상훈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역시 두려웠습니다. 이상훈과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고 혹시 자신의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김정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친구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보다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한번적으로 낙인 찍히면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정호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상부의 이상훈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에 충성해왔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김정호 소장,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알지만 친구의 일에 이 이상 더 깊이 관여했다간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호의 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김정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제껏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몰라.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이상훈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요. 이상훈의 아이들은 김정호의 아들 민석이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김정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호는 몰래 이상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어질러진 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가족 사진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진을 들어 올리는데 김정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인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것인가? 그러면서 함께 30년 동안 당에 충성을 바치며 미친 듯이 일해왔던 자신과 이상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상훈을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이 잘못된 체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상훈이 있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수용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김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용소 정문 앞에 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슨 철조망 위로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김정호 소장이다. 시설 점검차 왔네. 김정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서야 김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간부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수감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 같지만요. 16시간이 적다고? 김정호는 창문으로 보이는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채찍 아래 신음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이상훈과 가족들이 있지는 않을까 김정호는 바쁘게 눈을 굴려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도를 지나며 양옆에 독방을 봤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한때는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저 숨쉬는 시체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들 중 몇이나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특별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구역의 첫 방문이 열리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의 첨단 세뇌 기술입니다. 안내원의 태연한 설명과는 달리 김정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남자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특수 제작된 영상과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방에서는 전기 고문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정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는 자신도 본 적이 있었던 전직 장성급 간부였습니다. 그의 몸이 경련하며 뒤틀리는 모습에 김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고통을 줬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죠. 제 숙도 모르고 안내원은 자랑하듯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감을 억누르며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이 났습니다. 그 다음 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앙상한 팔다리,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저들은 반역자의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 받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호의 영혼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이상훈의 아이들도 저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 재교육실이라 불리는 곳에서 약물 주입과 심리 조작이 한창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 인사들의 정신을 재구성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며 김정호는 이곳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곳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수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상훈이었습니다. 한때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빛을 읽었습니다. 가까이 핑계를 대며 김정호는 간신히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이상훈과 마주했을 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정호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몸, 갈라진 입술, 흐릿한 눈. 그의 모든 것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알아야 해.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짓을 당하는 걸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널 구해낼게. 약속해. 그러니 조금만 버텨보게. 김정호가 말했지만 자신도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상훈도 그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김정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 수용소를 나오는 동안 김정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귀에는 수감자들의 비명이, 코끝에는 절망의 냄새가, 눈앞에는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구토를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평양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어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눈 속의 공포. 이제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감옥을. 그날 밤 김정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아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정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탈북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예요. 이상훈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려야만 해요. 김정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김정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민석이가 수업 중에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선생님이 민석이를 불러 심하게 꾸짖었고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정호와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민석이가 잡혀간 이상훈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금아가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했고 온갖 구실을 대며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김정호의 지위를 의식했는지 일단은 이 일을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민석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김정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그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호의 탈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김정호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탈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서 이곳을 떠나요. 그렇게 김정호 가족의 탈북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처럼 진실을 알게 되어 위험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김정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욱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김정호는 아내와 함께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탈북 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국경지대의 경비 상황, 뇌물을 줘야 할 대상, 강을 건너는 방법 등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막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말해줄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김정호 또한 그것이 최선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제복을 입으며 느끼는 죄책감, 민석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그들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드디어 탈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의 얼굴, 익숙한 풍경.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김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됐어? 김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자유를 향해 가기로 이미 정했으니까요.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정호의 신분증과 약간의 뇌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김정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밧줄을 꽉 묶어내고 막내를 등에 업으며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살, 아이들의 떨리는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채로 그들은 숨을 죽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고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김정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그들은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안전할 겁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뱀과 독충들의 위험 그리고 끝없는 습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보, 더는 못 걷겠어요. 아내가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김정우는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2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훈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햇빛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 자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평양의 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김정우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꿈과 희망에 차서 라디오 이야기를 해주던 이상훈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훈이 듣기만 했던 세상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김정우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실상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주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우가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던 최진우라는 인물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은 북한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최진우는 49세의 나이로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고 김정은은 자신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죠. 순간 회의실 전체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동통한 얼굴에 철모르는 표정의 여자아이가 북한의 후계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당 청사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불평이 오갔습니다. 들었소? 저 철부지 애가 우리의 후계자라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쉿, 조심하시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네. 김여정 동지가 있는데 왜 하필 저 애를. 어떤 이들은 더 대담했습니다. 얼굴부터 어떻게 우리를 대표한다 말이여. 게다가 여자아이라니. 해외에서 우릴 어떻게 보겠어. 그러던 어느 날 김여정이 김정은을 매우 성난 얼굴로 찾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오빠, 이건 잘못됐어요. 주애는 아직 어려요. 게다가 그 아이의 행동을 봐요. 남조선 문화에 물들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정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주애는 내 딸이야. 오빠,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주애 대신 다른 사람을 고려해 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저라든가. 순간 김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뭐, 네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여정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뭔가 퍽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김여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칠 후 당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자네가 우리 주애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다고? 김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위원장 동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애 동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김정은에게 한바탕 당한 것으로 아는데 저렇게 자기 할 말을 하다니 최진우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김여정의 대답에 웃고 있던 김정은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자네가 감히 내 결정을 의심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뿐입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 아직. 김정은이 말을 자르며 김주혜를 불렀습니다. 주혜야, 이리 와봐. 내 고모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렴. 김주혜가 건방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혜의 모습은 북한의 전통적인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고데기로 굵은 웨이브를 만들어 늘어뜨렸습니다. 손톱에는 반짝거리는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또 고모가 나 욕했어? 그녀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 안의 다른 간부들은 놀란 듯 김주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네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존귀한 혈통을 타고난 만큼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 진짜 짜증나. 고모는 왜 맨날 이래? 김주혜가 눈을 굴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잘났어. 난 이미 다 알아. 내가 물려받아서 잘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붙들어매. 김정은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다들 들었나? 우리 주혜가 얼마나 당찰까? 이게 바로 새 시대의 목소리야.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김여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이건. 됐어, 너 그만하라고. 김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주혜의 생각이 맞아. 우리는 변해야 해. 주혜가 그 변화를 이끌 거야. 아직 어리니 잘 배우면 되지. 김주혜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김여정을 노려봤습니다. 들었지, 고모? 아빠가 나를 인정하셨어. 고모는 이제 내 말 들어야 해. 김여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우려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짜증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고 싶은 말 하든가.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알겠나? 회의가 끝나고 김주혜가 나가면서 김여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김여정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간부들은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다가 회의를 끝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김주혜의 철딱선이 없는 모습은 아무리 나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고 최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철없는 김주혜, 반발하는 김여정,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맹목적인 끄덕거림만 해야 하는 간부들. 잠자고 듣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죽음을 각오한다 해도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주혜의 생일을 맞아 김정은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이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달러어치의 명품 옷과 보석,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한 파티였다고 합니다. 인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화를 탕진한다니. 더구나 아이의 생일을 위해서라니. 이 소식은 당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눈물로 명품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김정은 일가에 사치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차를 몇 대를 사는지 어디 끌고 나갈 곳도 딱히 없는데 차에는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도 안 갔습니다. 외제차면 뭐하나요? 달리는 곳이 북한 도로인데. 나라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고위 간부들 생활도 힘들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절망은 후계자가 김주혜라는 거였습니다.
김주혜의 후계자 내정 이후 당 내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지만 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최진우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 중앙청사 복도에서 우연히 김주혜를 마주쳤는데 주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최 부장. 내 고모 못 봤어? 김주혜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뵈었습니다, 주혜님. 최진우가 공손히 대답하자 김주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고모. 내가 고모부 썰어낼 거야. 감히 나를 간부들 앞에서 망신을 줬거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김주혜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최 부장,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북한은 내가 이끌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최 부장도 생각 잘해. 그 말을 남기고 김주혜는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어린아이의 예의 없는 행동은 가정교육을 짐작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김주혜의 행동은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고위 간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욕설을 내뱉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반동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김여정을 향한 적대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당 회의 도중 김여정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주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고모.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김여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자 김주혜는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북한을 잡으면 고모가 숙청순위 1번이야. 알아둬.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주혜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동무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직 어린애인데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고모. 김주혜는 한 명 한 명 간부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회의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군요. 김주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이 나라의 미래야. 이 광경을 지켜보며 최진우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철없는 아이의 손에 달려 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도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또 한 번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김정은도 아니고 김주혜의 선에서 싹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고모, 좀 쉽게 설명해봐.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최진우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김주혜의 행동은 단순한 변덕을 넘어 북한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최진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우는 몰라도 아들을 이런 땅에서 키울 순 없었습니다. 한편 김주혜는 점점 더 강력한 후계자로 내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연일 김주혜를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고 TV 프로그램은 그녀의 위대한 천재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됐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자제분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두혈통의 지도 아래 우리 조국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전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최진우가 본 김주혜는 그저 멍하고 철없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주혜가 핵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자제분께서는 핵 기술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보여주셨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 김주혜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데 왜 오게 한 거야? 따분해 죽는 줄 알았네라며 하품만 연신했다는 이야기가 간부들 안에서 파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제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김주혜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듣고 최진우는 그만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렸는데 김주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코트가 터질 듯한 모습을 보며 살이라도 빼야 인민들의 반감을 안 살 텐데 저 배며 볼때기 어쩌면 좋나 하며 최진우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주석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김주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웬일로 좀 차분하게 있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행동에 미숙함이 드러났습니다. 그 태도는 행사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게 무슨 태도지. 한 동료가 최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국가 행사에서. 김주혜는 지루한 듯 하품을 하고 심지어 김정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정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김정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주변의 고위 간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동료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 김주혜는 하품을 크게 하며 걸어가더군요.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챙겨야 하는 체면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밖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지만 김주혜 주변의 고위 간부들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그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최진우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요. 김주혜는 능력도 자질도 없는데 단지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의 파멸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감과 불안감,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최진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유부단했던 그에게 결론을 내려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주혜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리설주와 김주혜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새 옷 좀 하고 싶은데. 디올에서 신상 나왔대. 김주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리설주가 물었습니다. 한 3,000달러 정도? 절약이라는 사치야. 순간 최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0달러라는 것은 북한 주민 모두가 주머니를 털어도 안 될 돈일 텐데요. 알았어. 내일 준비해줄게. 리설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아주 작게 뭔가를 불평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어린애를 내세우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장군님 속도 속이 아니겠지. 한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큰아드님이 지적장애야. 아, 하나라도 멀쩡한 게 어디야. 그래, 적어도 사지 육신과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참 근데 큰아드님은 영호전이 없는 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좋아지겠어? 간단한 지시도 이해를 못해. 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다니까. 그래 뭐 비교하자면 그나마 딸이 뭐 그래도 낫지.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니 그 딸도 괜찮아 보이냐.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들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최진우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주혜에 대한 그들의 평가.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최진우는 김정은의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정은 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최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 순 없어. 미래가 없어. 가자. 아내는 놀란 눈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아들의 미래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의 위험성, 실패했을 때의 결과, 성공하더라도 겪어야 할 어려움들.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야.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을 방법, 필요한 물품들, 탈북 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최진우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득히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텄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그렇게 최진우 가족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그들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온몸은 긴장으로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들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경로를 따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진우의 지휘를 이용했기에 국경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최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최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밧줄을 꽉 묶어내고 막내를 등에 업으며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살, 아이들의 떨리는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채로 그들은 숨을 죽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고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최진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그들은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안전할 겁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뱀과 독충들의 위험 그리고 끝없는 습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보, 더는 못 걷겠어요. 아내가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2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최진우는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주혜의 실체, 북한의 실상,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최 선생님, 정말 큰 고초를 겪으셨군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최진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김주혜에 대한 정보는 귀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최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김주혜를 중심으로 한권력 투쟁, 4대 세습의 위험성,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미래를 위해. 최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한 생활을 하나씩 배우며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최진우는 여러 단체에서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익숙하지 않았고 때로는 위협을 받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최진우 가족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최진우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한편 김정호 역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훈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닥치는 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상훈을 구해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한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김정호는 그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김정호와 최진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경로로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 김주애의 후계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상.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능력도 자질도 없는 어린아이가 단지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또 다른 희망도 보여줍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위급 탈북이 이어지는 것은 북한 체제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한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상훈을 떠올립니다. 친구여,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최진우 역시 매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보내며 다짐합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이유야.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진실을 알리는 사명, 그리고 통일된 미래를 향한 희망. 김정호와 최진우,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대한민국에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보다 귀중한 정보는 없습니다. 특히 김주애에 대한 정보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 부족, 오만한 태도, 그리고 김여정과의 권력 투쟁. 이 모든 것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균열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며 북한 체제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 김정은 일가의 사치, 그리고 주민들의 기아. 이 모든 것이 김정호와 최진우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별 3개를 달았던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을 누렸고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진우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능력도 없고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권력을 물려받는 것뿐입니다. 이런 체제가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급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주애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여정과의 권력 투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 확대,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은 통일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정호와 최진우의 이야기는 학교와 군부대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에서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들도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통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요즘 하나원에서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최진우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여러 나라의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전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USB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조금씩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속에는 김정호와 최진우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주애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더욱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통제는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외부 정보를 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도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순간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최진우도 동의합니다.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몰락을 앞당길 것입니다. 고위 간부들조차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녀를 따르겠습니까? 김정은은 자신의 딸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체제의 균열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며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통일 후를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와 최진우 같은 탈북민들의 조언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분리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김정우와 최진우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 목숨을 건 탈북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통일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정우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상훈이 꿈꿨던 세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날까지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거야. 최진우도 아들을 보며 다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일된 조국이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것을 위해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단순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확장이고 인권의 회복이며 평화의 실현입니다. 김정우와 최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위급 인사들조차 체제를 버리고 탈북하는 현실 후계자로 지목된 김주애의 무능함, 김여정과의 권력 투쟁,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통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우와 최진우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은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통일 후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김정우는 오늘도 강연장에 섭니다.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한에서의 삶, 친구 이상훈의 비극, 수용소에서 목격한 참혹한 광경, 그리고 탈북의 여정.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최진우도 오늘도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 김정은, 일가의 사치,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김정우와 최진우 그리고 모든 탈북민들의 용기가 그 통일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별 3개를 달았던 장성,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고위 간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통일된 조국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의 용기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며 통일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김정우는 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높은 직위와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로서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각자의 성격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북에 있는 저희 동료들도 이 자유를 꼭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들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우도 덧붙입니다. 김주혜의 후계 구도는 북한 체제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곧 그 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호와 최진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 갈망이고 독재 체제에 맞서는 용기이며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통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은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통일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김정호와 최진우는 오늘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호와 최진우 같은 용기 있는 탈북민들이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그들의 증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앞당겼다고 말입니다.